우선 기업의 현금 흐름 측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측정을 통해서 다른 프로젝트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계자료가 재무관리의 기본 정보 원천이라고 다들 이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죠. 예. 그 영업활동의 결과가 수익으로 최종적으로는 현금 형태로 변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의 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이다 보니까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가 정확하게 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 가치의 극대화, 주주이익의 극대화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하간 현금 흐름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비용만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선 완전 자기 자본으로 구성한 기업을 가정해서 현금으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자본 구조에 따라서 하느냐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긴 한데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자본 구조는 다른 선택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 후 현금 흐름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증분 기준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예시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항목이 영업이익인 EBIT입니다. 앞서 보신 채권과 주식을 기업의 자산 상태표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면 부채는 앞으로 지급될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죠. 예. 주주의 몫인 자본은 앞으로 지급될 배당금의 현재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라고 말하는 시점이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좀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급이자와 배당금을 주는 내용의 그걸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업활동하는 결과물이 EBI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BIT를 높이는 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이고 이 자본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예산에서 EBIT가 분석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한 1-의 세율을 곱한 그 EBIT가 실질적인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예. 여기 우선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손익계산서인데요. 현재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매출과 비용 전부 현금으로만 할 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음을 받고 몇 달 뒤에 다시 현금화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든지 현금 장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현금 유입과 유출 항목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볼 건데요. 이걸 보시면 매출액은 관계없이 가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매출원가랑 판매율 일감 관리를 합쳐서 그 와중에 이제 현금 유출이 있는 항목과 현금 유출 없는 항목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될 건데요. 이 손익계산서에 A라고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금 흐름 측정 방식은 현금의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영업이익인 EBIT입니다. 여기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한 후에 현금 비용, 이자 비용이 없을 때 법인세를 빼주면 손익계산서 체계에서 현금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대표적인 항목이 감가상각비고 사실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대표적인 항목이고 이것만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증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고려했을 때 수식은 이렇게 변환되겠죠. 이 식에 맞춰서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이번 기에 나타난 증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BIT는 250, 감가상각비는 90,
세율은 40%를 넣으면 그래서 현금 흐름은 240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흐름은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에 EBIT가 나오는 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익에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과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모두 뺀 값이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대표적인 값이 감가상각비니까 이를 대체해서 쓰면 EBIT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앞에 나온 현금 흐름의 EBIT 부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식에 따라서도 이번 기회에 현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식과 동일하게 240의 현금 흐름에 있으면 알 수 있죠. 여기서 감가상각비에 세금을 곱한 이 부분, 오늘 좀 감가상각비의 감세효과, 텍스실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현금 유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가 돼서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부채 기업, 즉 완전 자기 자본으로 된 자본 구조가 되어 있는 기업을 상정해서 현금으로 측정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투자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부채 기업일 때 손익계산서로 변형한 후에 현금 흐름이 동반된 항목인지 아닌지만 보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딱 보시면 이 둘을 더하면 240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언급할 내용들은 평가할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방법은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순현가법인데요. Net Present Value라고 하죠. NPV라고 하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앞에 있는 동영상에서 했던 거죠. 물론 뒤에 또 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 등에 살펴볼 건데요. 수익성 지수를 IRR, 내부 수익률법보다 좀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IRR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잠시 언급했던 순현가법인데요. 지금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모든 현금 흐름을 현가에서 더한 값이 NPV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만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현재는 바로 마이너스가 이루어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수익이 창출되면서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좀 고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NP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간별 현금 흐름과 할인율 정보,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죠. 할인율은 뒤에 자본 비용 관련해서 학습할 때 나오기 때문에 자본 구조에 대해서만 설정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명 WAC이라고 하는데 WACC라고 합니다. 가중평균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을 쓰면 되죠. 물론 이거는 뒤에 얘기할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기서는 단순히 할인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은 프로젝트 당시 기획할 당시에 비용을 쓰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투자안의 미래 현금 흐름은 이제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두 다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쓰시려면. 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은 0보다 큰 프로젝트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독립적일 때 모두 0보다 큰 건 모두 다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NPV가 0이라면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안 하고 그냥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자기가 먼저 만들었던 조성된 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0이더라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인 경우에는 기약하기보다는 좀 보류로 두어가지고 다른 걸 좀 상황에 맞춰서 일명 유도리 있게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뭐 경제성 외에 추가적인 기준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NPV가 큰 것부터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운영 룰입니다. 현금 추정 부분에서 잠시 얘기했듯이 부채와 자본은 채권자와 주주에 갈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분은 BS에서 자산 부분이죠. 이 자산 부분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기업이 보유한 프로젝트들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프로젝트들의 NPV의 총합이 기업 가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PV가 가장 큰 것부터 0이 되는 안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죠. 물론 다른 이슈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평가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수기간법인데요. 앞에 NPV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초기 투자 비용 이후에는 계속 기업으로 현금 흐름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겠죠. 예.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언제 초기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기간에 맞춰서 투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할지 말지. 그래서 NPV를 고려하지 않고요. 산식을 좀 이렇게 바꾼 뒤에 여기에 N을 구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 내부적으로 좀 정한 N이 기준, 요 N 기준이랑 N을 비교해서 회수기간이 짧다. 그러면 받아들이고요. 회수기간보다 이 N이 길다. 그러면 기각하는 식인 거죠. 우선 이런 회수기간법은 딱 보시면 내용이 단순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예. 이해하기 쉽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회수기간이 짧은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더 높여줄 수 있죠. 그죠? 예. 빨리빨리 회수되니까요. 현금이 잘 기업에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회수기간은 그 개별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위험 지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회수가 짧을수록 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줘서 프로젝트의 위험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 주체, 그 기업의 위험이 적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에 비해서 좀 단점은 사실 너무 많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상당한 거죠. 상당한 편입니다. 우선 좀 딱 보신 것처럼 시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어제의 만원과 오늘의 만원은 다르잖아요. 막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시면 갑자기 인플레 때문에 이상한 화폐가 막 나오는 엄청난 고액권이 나오는 것도 뉴스 해외 토픽에서 많이 보셨겠죠. 예.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계속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서 조그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무슨 인플레 시간까지 고려 안 해도 그게 그거야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 담당자라면 이런 수업을 들으신다면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딱 언제 투자안에 대한 거 회수될 시점까지만 딱 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길지 플러스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고려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정 기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 내부에서 전 임의적이고 좀 자기적인 기준이지 이게 그 정한 기준이 경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당위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설득을 위한 보조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회수기간법을 쓰게 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좀 근시안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NPV가 장기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NPV가 음이나 마이너스인 프로젝트도 하게 될지도 모르게 된 거죠. 여간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준다면 이때 N을 기준으로 평가는 한다면 최소한 NPV가 음인 프로젝트는 할 가능성이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사실 현금 흐름이 이후에 뭐 마이너스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지만 대체로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NPV가 뭐 음인 경우에는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시간 가치 고려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거고요. 이를 이제 할인된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릅니다.